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하죠. 저 역시 이 나이 먹도록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 나이쯤 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살려고 하고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군요. 황당한 뉴스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듣고 싶진 않았지만 얼마 전 그 존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죠. 이미 오래전에 제 인생의 페이지에서 찢어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름들이었으니까요. 시간이란 참 묘해서 어떤 기억은 흐릿하게 닳아 없어지는데 어떤 기억은 꼭 녹슬지 않은 칼날처럼 남아있다가 이렇게 불쑥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을 조용히 뒤집어 놓으며 마음을 어지럽히더군요. 그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산대요. 단 한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에 붙지 않은 말들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질문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 한가운데를 지나간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생생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쓰고 나면 저도 비로소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저에게는 큰일이었죠. 그 일을 겪을 당시 제 나이는 48세였고 중견 물류회사의 이사였어요. 제 아버지 김정호 회장님이 평생 일군 회사에서 20년간 일한 결과로 오른 제 성과였기에 제 삶을 대변해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회사에서는 누구든 공정해야 한다.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잊어라. 혹여나 너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거들먹거리면서 방해가 된다면 나는 너를 회사에서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전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해.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그 말 그대로 사적인 감정 없이 회사 일을 처리해왔고 그 성과로 차근차근 오른 이사 자리였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년간 방황하느라 대학 졸업도 늦어졌기에 그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듯 노력했던 것도 있고요. 게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훈계라기보다 선언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제 이름 옆에 붙을 수 있었던 모든 설명을 스스로 떼어내고 일을 배우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어요. 회장 딸이라는 말 대신 제 명함에는 그저 사원 김다윤이라는 글자만 남겨두고요. 처음 배정받은 곳은 물류관리팀이었습니다. 창고 재고 수량을 엑셀로 정리하고 입출고 시간표를 맞추며 밤늦게 들어온 클레임을 다음날 아침까지 보고서로 정리하는 일이 주 업무였죠. 아무도 제가 맡은 일은 봐주지 않았고 저 역시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깐깐하게 저를 대하는 것 같아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실수 하나에도 이런 기본도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따라붙었고 그 말이 제 배경 때문인지 제 능력 때문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늘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너무 앞에 나서면 역시 다르다는 말이 나올까 조심스러웠고 조용히 있으면 의욕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올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일로 답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배송이 지연되면 직접 현장에 나갔고 물류 동선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라도 하면 퇴근 후에도 창고 도면을 다시 그려보았죠. 승진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연차의 동기들보다 한 박자씩 늦었어요. 그 점에 대해 아버지께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서는 묘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 느려도 좋다. 대신 확실하게 가자. 그러면서 대리 과장으로 승진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숫자에 집요해졌습니다. 운송 단가, 파손율, 반품률 같은 지표들이 제 눈에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숫자가 틀리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숫자가 개선되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숫자를 파악하고 빠삭해지면 어느 누가 어떤 순간에 실수를 하든 다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파악하다 보니 일은 제 손에 익었고, 돌발 상황에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군요. 마침내 이사로 승진하던 날, 축하 인사보다 먼저 들은 말은 이것이었어요. 이제야 제자리에 온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꾸던 순간이었기에 분명 감동적이었지만 말이죠. 회사 입사 후 15년이 지나서 겨우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으니까요. 우는 대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왔다. 저에게 그건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한가운데서 제 몫의 시간을 살아왔고,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층을 이루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요. 그날의 일들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확신하며 지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영업지원팀에 한 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하면서부터였어요. 그의 이름은 박민수. 당시 만 26세의 젊은 청년이었죠. 면접 당시 모두가 만족했던 직원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비록 서울이 아닌 수도권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졸업 후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기가 아직 덜 빠진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의지도 충분해 보였고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했죠. 박민호가 입사하고 첫 2달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업무 파악이 끝나지 않은 신입이다 보니 선배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우느라 정신없어 보이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언제라고 짚어 말하긴 어렵지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이질감이라는 건 늘 그렇듯 먼저 공기부터 달라지며 느껴지더군요. 박민수는 점점 너무 편안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신입 특유의 긴장감이 사라지는 속도가 유난히 빨랐다고 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적응이 빨랐던 건데 문제는 업무 수행 능력에 비해 적응하는 속도만 너무 빨랐다는 거죠. 보고서를 올릴 때도 처음에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로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자의 결재를 받기도 전에 이미 현장에 지시가 내려가는 말도 안 되는 경우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결정권을 신입사원 박민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그로 인해 수량 오류가 나서 회사가 손해를 보기도 했죠.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다분히 독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팀장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영업지원팀 회의에서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팀장과 대리들이 운송 일정 조정 문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신입사원 박민수가 말을 끊듯 끼어들며 말하더라고요.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하는 말투도 아니었고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결정을 내리던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순간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팀장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은근히 박민수에게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패기와 효율성이라고 넘기기에는 그의 태도는 분명 불손했거든요. 게다가 윗사람과 그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도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신입이었기에 박민수 아래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나 임원들이 지나가면 유난히 빤듯해지다가도 연차가 높은 계약직 직원들에게조차 반말 섞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모습을 보인다더라고요. 비록 계약직이긴 하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박민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직원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냥 넘기셔도 돼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좀 말하면 알아들으세요. 누가 봐도 불손하고 예의 없는 말투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그리고 박민수의 말에는 알아봤다는 표현이 유독 자주 등장했는데 정작 어디에 누구에게 확인했는지는 늘 흐릿하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그때 처음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짓는 특유의 표정과 과장된 몸짓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넘기려 했고요. 사실 그 익숙함은 기분 좋은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늦게 졸업하게 된 그 원인이었던 불쾌한 익숙함이었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겪었던 저를 향한 조롱과 무시가 섞인 몸짓, 그 아이들이 똑같은 말투와 행동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잊으려 애써 눌러두었던 순간으로 박민수의 태도가 저를 다시 데려다 놓은 셈이었죠. 그래서 그의 행동이 더 눈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규칙을 반복해서 무시하는 모습도 점점 또렷해지면서요. 출퇴근 시간이 분 단위로 관리되는 회사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지각하거나 점심시간이 끝난 지 한참 뒤에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들고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죠. 신입사원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던 모두는 당황했고요. 요즘 사람이라 그런 건가 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인사팀에서 한 차례 주의를 줬는데 그는 그 정도는 사회생활하면 다들 그러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박민수의 말 속에는 회사의 내규보다 위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제되어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그 전제는 회사 구성원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게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박민수는 저에게 항의 메일까지 보냈더군요. 업무에 미흡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조차 교묘하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의 문제라며 지적받은 것 자체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보고 그에 관한 명확한 반박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박민수가 계속 자신의 뜻대로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치고 제가 젊음을 바친 회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박민수를 저와 다른 동료들이 오히려 점점 어려워하기 시작하더군요. 얽혀봤자 막무가내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박민수를 상식적인 한도에서 교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피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적하고 바로잡기는 어려워 보였나 봐요. 어느 순간 박민수는 그런 회사 분위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점점 제멋대로 구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결정적으로 마음에 걸렸던 건 박민수가 종종 저를 힐끗거리며 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 시선이 닿으면 바로 태도를 고쳐잡았고 제가 자리를 뜨면 다시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교묘하게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늘었고 친구를 만나 일을 하기도 한다기에 내부 정보 유출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인재에게 공짜로 일을 시켰으면 회사에는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제가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들은 대리는 저를 찾아와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에 관한 좋지 않은 보고들이 여러 차례 쌓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박민수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일주일에도 몇 차례나 다른 직원들과 분쟁이 쌓여 이사인 저에게까지 박민수에 관한 보고들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박민수의 행동들을 막연하게 지켜보는 것이 불공정하게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아무리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중견기업 정도 되면 내규가 탄탄하고 징계법칙도 분명한데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런 박민수를 따로 불러 달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이사인 제가 신입사원을 그렇게 불러 이야기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팀장 선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를 들이대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이사이기는 해도 제가 박민수가 속한 부서 쪽 일을 하면서 승진을 한 터라 그 팀장이 저에게 상의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민수를 불러 이야기를 한 건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저런 스타일도 있는 건가? 사회에 막 들어와서 선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괜히 제가 예민하다는 말이 나올까 싶어 참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는 꼰대라고 하죠.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자 싶다가도 다 큰 성인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달래야 할 일인가 싶더군요. 신입사원을 대하는 제 태도가 상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닐지 제 스스로를 체근해 보기도 하고 조금 느슨하게 생각해 보자며 마음을 붙잡아 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그 붙잡음을 한순간에 놓게 만드는 사건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외근이 잦은 부서 특성상 신입사원에게도 법인카드가 지급되는데 그 사용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외근 시 회사 차량 이용이 불가할 때의 택시비, 거래처 미팅 식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만 가능했고 개인적인 사용은 절대 금지였어요. 개인적인 사용은 명백한 횡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계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사님, 박민수 사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 이상한 결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회계팀에 가서 확인해 보니 대형마트에서 결제된 2만 원 가량의 금액의 영수증이었죠. 제출된 영수증 항목에는 택시비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영수증에 적힌 시간은 분명 업무 시간이었기에 마트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바로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제 앞에 불려온 박민수는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태연해 보이더군요. 이 카드 사용 내역 설명해 보세요. 제가 회계팀에서 받은 영수증을 내밀며 묻자 그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거래처 이동할 때 택시 안 타서요. 거래처 차량 얻어 탔거든요. 택시비 아낀 만큼 마트에서 썼습니다. 택시비 그 정도 나오는 거 제가 알아보고 사용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과하게 쓴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되나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까지 들썩이며 말하는 박민수를 보며 잠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박민수에게 저는 입에 힘을 주고 분명히 말했어요. 박민수 사원, 법인카드는 개인 소비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지출은 회사에서 부담하여 처리할 수 없어요. 영수증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회계팀에 가서 2만 원을 반납하시거나 아니면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조치하세요. 그러자 그는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돈 2만 원에 너무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 안 타고 이동한 만큼 업무비를 쓴 건데 왜 처리가 안 되나요? 원래는 사용해야 하는 돈이잖아요. 이러시면 저는 좀 억울합니다. 원래 택시비로 쓸 돈이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흐리게 넘기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확신도 함께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단호하고 냉정하게 다시 말했죠. 다시 말하지만 개인 지출은 영수증 처리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 다시 확인하시고 인지하세요. 이번은 처음이니 경고로 처리하겠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징계로 넘어갑니다. 박민수 사원, 내규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박민수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억지로 수긍하는 척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 박민수의 태도는 저를 숨막히게 했지만 그런 순간을 통해 그가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더라고요. 저 박민수 엄마인데요. 저를 찾는다는 내선 전화를 연결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대뜸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이 이사님이에요? 왜 우리 애를 혼내신 거예요? 돈 2만 원 때문에 우리 애한테 횡령이 어쩌고 했다면서요? 어차피 택시비 아낀 돈으로 쓴 거라면서요. 그런 즐거움도 없으면 회사를 무슨 재미로 다니나요?
제법 규모 있는 회사라더니 직원들한테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로 애 기를 죽이면 어떡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여기는 회사이고 사적인 연락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했지만 그녀는 들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소리쳤어요. 아들이 부당하게 혼났는데 가만히 있나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두 보는 자리에서 혼을 냈다면서요? 이사면 다해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출근시켜놨더니 그깟 돈 2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어떡해요? 법인카드 사용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녀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면서 제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며 소리치더군요. 결국 저는 설명을 포기하고 수화기를 든 채로 가만히 있었고 그녀는 답답했는지 직접 가서 얘기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민수를 찾았지만 그는 자리에 없는 상태였고요. 저에게 질책을 당한 후 무단이탈 상태였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박민수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혼자 유리관 안에 갇힌 느낌이었고 뜨겁게 끓어오르기보다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바닥에 눌러붙는 감정이 있기도 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선을 넘었다.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화나게 했지만 그 이후 이어진 박민수의 행동들이 저를 더 단단히 굳게 만들었거든요.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엄마라는 존재를 방패 삼아 상황을 뒤집으려 했다는 점이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 직후에 무단이탈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동은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행동들을 통해 박민수는 더 이상 요즘 감각이라 색다른 신입사원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회사의 구성원도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는 조직이라는 틀 자체를 우습게 보았다는 것만 확인했고요.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회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 지켜볼 수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노력의 성과물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치신 회사이기도 했지만 모두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유지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잃은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복잡해지고 있던 그때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시계 바늘처럼 쉴 새 없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보였고요. 모두가 열심히 하는 이 시간에 박민수는 어디에 있을지, 엄마에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잠시 숨어 있는 건지까지 생각이 미치더군요. 하지만 그의 행선지보다 더 신경 쓰이고 궁금했던 건 이렇게 사무실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박민수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날지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한 얼굴일지,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인 척하는 표정일지, 아니면 더 큰 소리를 내며 상황을 밀어붙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경우를 떠올리는 동안 마음은 묘하게 차분해지더군요. 결론은 이미 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번 일은 넘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흔들리면 박민수는 더 확신을 가지고 제멋대로일 거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례한 행동 하나가 회사라는 집단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에 더 강하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박민수는 끝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젊은 날을 바쳐 일한 회사와 함께 무시당하고 있다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더군요. 괘씸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죠.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중학교 시절 누군가 선을 넘을수록 저는 말없이 작아졌고 참는 쪽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요. 그 결과 저는 집단에서 밀려나 이탈되고 말았거든요. 그때 저는 침묵으로 버티는 바람에 패배했던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수에게 건넬 말과 남길 기록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분히 머릿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박민수가 만들어낸 이 상황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각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벼르고 있었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나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시키면서 그날 밤을 보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며 누군가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긴 했지만 그토록 아나무인인 경우는 처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그런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대리가 다급하게 와서는 로비의 상황을 저에게 전한 순간이었죠. 이사님, 박민수 사원 어머니가 로비에 와 있다고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올라온다고 소리를 치고 있대요.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리의 말을 듣고 서둘러 로비로 내려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박민수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보는 순간 마치 오래 잠가두었던 서랍이 한꺼번에 열리듯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숨을 들이쉬는 방법조차 잊은 것처럼 가슴이 막혔고 귀에서는 괜히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얼굴은 거의 변하지 않았더군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로 짓는 그 웃음, 사람을 내려다보듯 굽어보던 시선, 모두 그대로인 채 두 팔을 허리에 얹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잊은 게 아니라 억지로 덮어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이름이 이선영이라는 것부터 선명하게 떠올랐으니까요. 중학교 시절 저를 괴롭히던 일진 무리의 중심에 있던 아이였거든요.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아이 눈에 띄었다는 이유였고 만만해 보였다는 이유였겠죠. 게다가 아버지 덕분에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점도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저처럼 회사 오너의 자녀보다 각종 회사 직원들의 자녀가 더 많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만 곱게 자라는 것처럼 보였던 소심한 저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 좋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너희 집은 부자잖아 라는 말을 하며 물건 뺏기도 쉬웠을 거고요. 어릴 때부터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이르는 것조차 어려웠거든요. 이른다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소심한 성격 탓에 반박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는 제가 그 아이들 눈에는 건드리기 쉬운 표적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침 자습 시간에 교실에 들어서면서 제 책상부터 발로 툭 차고 지나갔고 제 필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날이면 일부러 제 옷을 숨겨놓고는 허둥대는 제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킥킥거렸죠. 선생님이 오실 기척이 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요. 왕을 보는 아이부터 직접 저와 제 물건을 건드리는 아이까지 그렇게 단합이 잘 되어 저를 괴롭히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점심시간입니다. 도시락 뚜껑을 막 열었을 때 일부러 제 책상에 걸터 앉으면서 제 도시락이 바닥으로 엎어지게 하더라고요. 반찬이 쏟아지고 밥알이 흩어졌는데도 네가 조심했어야지 라며 특유의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하더니 가버렸죠. 그러더니 주변 아이들과 손을 부딪히며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입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배가 고팠던 기억보다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오래 상처가 되어 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나중에 제가 지나갈 때 하는 말을 듣고서야 알았어요. 제가 가져오는 도시락 반찬이 좋아 보여서 못 먹게 하고 싶었다는 것을요. 함께 먹자고 하면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저까지 못 먹게 하는 쪽을 택한 거죠. 그랬던 무리를 이끌던 그 아이가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역시나 큰 소리를 내면서요. 그제야 박민수에게서 느꼈던 기분 나쁜 감정의 근원이 이해됐습니다. 박민수의 엄마인 그 아이와 닮은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는
아직도 교실 한가운데에 불려 나가 서 있던 그 아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녀만 시간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대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단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뿐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스럽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녀의 아들이 우리 회사 신입사원인 박민수였고 그의 엄마 이선영이 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저를 보자마자 당신이 그 이사라는 사람이에요? 라며 노골적으로 화가 난 시선을 보낼 뿐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죠. 아니,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혀 놓고 어떻게 잊을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요. 그저 저를 회사 이사로만 알고 저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면서 허리에 얹었던 손을 제 얼굴 앞에서 여러 번 휘저으면서 다가오더군요. 그 행동에는 거침이 없어 누가 보면 제가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겠더라고요. 이 회사는 그렇게 쪼잔한 걸로 사람 기를 죽이면서 어떻게 직원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어요. 내가 우리 애를 일하라고 회사에 보냈지 모욕받으라고 보낸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디서 함부로 애한테 그깟 2만 원 때문에. 그녀의 외침에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였고 저와 이선영을 지켜보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성실한 애인데 그깟 카드 문제로 사람을 잡아요? 고작 3달 일한 애를 잘 가르치면 될 걸 그런 걸로 망신을 줘요? 당신이 뭔데 나도 함부로 못하고 기른 애를 기를 죽여요? 그녀는 말하는 내내 언성을 높였고 저는 그 앞에서 규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민수를 직접 마주하면 하려고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릴 정도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팽팽했고 이선영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제 귓속을 울리는 게 느껴졌죠. 그 울림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기억을 거칠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박민수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15살이던 제 세계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순간 손끝이 서늘해지며 시야가 잠깐 흔들렸지만 제 머릿속 과거의 장면들은 이상할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봄, 교실 뒤편에서 터져나오던 웃음소리, 제 책상 위에 낙서된 이름, 체육 시간마다 사라지던 운동화들이 연달아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늘 아무 일 아니라는 얼굴로 서 있던 이선영이 있었고요. 이유 없는 그 횡포를 저는 끝내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상투적인 말뿐이었고 집에는 괜한 걱정을 끼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퇴서를 쓰던 날 펜이 종이 위에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던 그 감각을 아직도 기억할 만큼 저의 두려움은 컸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의 저는 도망치지 않으면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퇴를 한 이후로 몇 년간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못했어요. 낮과 밤의 경계는 흐려졌고 창문을 열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는 날들이었죠. 누군가의 시선이 닿을까 두려워 현관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병원과 상담센터를 전전했지만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고 나서야 겨우 검정고시 교재를 펼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조차 버거웠고 머릿속에는 계속 너는 안 된다 는 목소리가 맴돌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문제씩 그렇게 노력과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기쁘기보다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낯설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게 고등 검정고시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 결국 해냈어요.
23세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학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고요. 동기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군요. 그래도 지치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졸업 후 바로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사장 딸이라는 말보다 도망쳤던 아이라는 꼬리표가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제야 저희 회사에 발을 들였죠. 늦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다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이렇게 노골적인 얼굴로 다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선영은 회의실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높였고, 그 말들 사이사이에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시선이 숨어 있다는 게 불쾌했죠. 그때처럼 자신이 위에 있고 상대는 아래에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수 사원과 어머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액이라도 횡령은 횡령입니다.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소비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했다면 그 비용은 당연히 박민수 사원이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내규는 박민수 사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 박민수 사원을 모욕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본 사안 이후 무단 이탈과 무단 결근까지 한 신입사원은 저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책임자로서의 판단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났을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저와 달랐습니다. 15살에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할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일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 문제이자 조직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죠. 그러자 그녀는 비웃듯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하더니 끝까지 큰 소리를 지르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선영이 나가고 난 회의실은 폭풍이 쓸고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폭풍에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박민수에게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가 내려졌고, 며칠 뒤 한두 명의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이사님, 요즘 온라인에 회사 이름이 직접 언급된 글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근거 없는 불만글 하나쯤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하나쯤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자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은 계속 쌓여갔고,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 심지어 SNS까지 매일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거든요. 제목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표현은 더 강도 높게 공격적으로 변해가면서요. 갑질 기업, 이사가 신입을 괴롭힌다, 윗선의 폭언과 협박이 일상인 회사, 라는 제목의 글들이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올라오더군요. 그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었지만 문장 곳곳에는 내부 사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외부인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에 과도한 감정을 더딥힌 글들은 누가 봐도 회사를 해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떠올릴 수 있는 얼굴은 명확하더라고요. 박민수와 이선영, 그 두 사람뿐이었죠. 특히 피해를 호소하는 방식이 박민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사소한 지적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규칙을 탄압이라 부르던 태도, 자신은 늘 억울하고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공격한다는 그 왜곡된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객센터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던데요. 이런 회사인 줄 알았으면 물건 안 샀죠. 오늘의 직원이 내일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 버는 회사라면 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 신입사원에게 사과하세요. 어느새 사내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과도한 윗선의 압박으로
직원들이 숨막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이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캡처, 직원들의 증언, 고객 항의 기록까지 모두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는 못해도 방해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보고서를 한참 동안 읽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시작되었죠.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하나씩 모으면서요. 박민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업무 시간 중 무단이탈 기록, 불성실했던 업무 실적과 그로 인한 손해, 외부인을 업무에 개입시키려 했던 정황들까지요. 규정을 수차례 위반하고도 스스로를 피해자라 주장하던 박민수의 항의 메일 역시 모두 정리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내내 이선영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회의실에서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던 모습이 계속해서 저를 핥히는 듯 했죠. 지적을 받으면 곧바로 감정을 폭발시키던 그녀의 모습들이 손을 떨리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말하게 하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으니까요. 회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파일, 카드 사용 내역, 허위 게시글 원본,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까지 있었기에 증거는 충분하더라고요.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했고 게시글의 주장과 사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에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더군요.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화는 혼란스러웠어요. 배상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이선영이 무너진 듯 울부짖기 시작했거든요. 법정 안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고 그 울음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절규가 울려 퍼진 거죠. 그날 이후 회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고 기록은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니까요. 며칠 뒤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차 앞에서 불쑥 나타난 사람은 이선영이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중학생 시절부터 이선영과 얽혀있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꿇은 이선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 없구나. 이런 애인 줄 알았다면 중학교 때도 이렇게 할 걸 그랬다.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너가 나를 괴롭혔던 증거는 넘쳤는데 나는 왜 나에게 함부로 하던 너를 그냥 두었을까? 이렇게 쉽게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그제야 기억이 난 듯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네가 그 김다윤? 그 멍청이 김다윤? 호구? 당황한 것도 잠시 다시 빌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다급하고 절실해 보이더군요.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어. 어렸잖아. 그때는 그냥 샘돈하고 부럽기도 한 걸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나한테 2억 5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 민수 낳고 혼자 키우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하다가 사고 쳐서 애 낳고 힘들게 키운 아이야. 없는 형편에 아이 키우다 보니 미안해서 오냐오냐 키웠어. 너도 알다시피 나 어디 가서 머리 숙이는 사람 아니잖아. 민수도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받길 바랐고 너도 자식 있잖아. 엄마 마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 나는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네. 나는 우리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다행히 우리 아이는 그 말을 잘 지키며 자라고 있고 나는 너 덕분에 사람 무서워서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늦었어. 늦게 낳은 자식이 더 귀한 건 알지?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남에게 피해주는 건 못하게 해. 너는 너처럼 아이를 길렀네? 여전하게도 말이야. 그런데 왜 네가 받은 벌을 내가 봐줘야 하지?
돈도 없으면서 왜 그런 글을 썼어? 예전에 내 도시락 없고 네가 잘했어야지라고 했지? 너도 네 손가락부터 단속했어야지. 아들도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던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선영을 팔짱을 낀 채로 내려다봤고요. 한참을 그러다 소용없음을 알았는지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중학교 시절의 일기를 꺼내 읽었어요. 일기장 페이지 사이에는 울다 멈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중 가장 눈물 자국이 많은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을 마치지도 못하고 자퇴하고 나서 날짜는 잘 모르겠다. 요즘은 요일도 날짜도 잘 헷갈린다. 오늘도 방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를 시간에 눈을 떴고 창문은 열지 않았다. 열면 누군가 나를 볼 것 같고 내가 보일 것 같아서 열지 못했다. 엄마가 문 밖에서 밥 먹으라고 몇 번 불렀다. 대답을 안 했더니 한참 있다가 쟁반 소리가 났다. 문 앞에 밥을 두고 간 것 같다. 나중에 식었을 때 먹을 생각이다. 따뜻한 건 괜히 더 미안해진다. 학교에 안 간지 며칠째인지도 모르겠다. 책가방은 아직 그대로 있다. 교복도 옷장에 걸려 있다. 다시는 입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버리거나 정리할 힘이 없다. 그냥 그대로 두면 내가 아직 학생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 그냥 두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떠오른다. 도망쳤다고 할까? 약하다고 할까? 괜히 주제에 유난 떤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꽉 막힌 것처럼 아파온다. 숨을 크게 쉬면 괜히 울 것 같아서 작게, 아주 작게 숨을 쉰다. 오늘도 그 얼굴이 떠올랐다. 웃으면서 내 책상을 발로 차던 얼굴과 어머, 미안? 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도시락이 엎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던 교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선생님한테 더 크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집에 와서 아무 일 없다고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무서웠던 것 같다. 말을 하면 더 커질까봐, 웃음이 더 많아질까봐, 나만 더 이상해질까봐. 아빠는 네 잘못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래도 네가 참았으면 됐잖아 라는 말이 맴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일 거다. 거울을 봤더니 눈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 얼굴이 아니라 뭔가 꺼진 인형 같았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건 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제가 그 애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방문 손잡이를 잡다가 놓았다. 오늘 목표도 방에서 나가지 않는 거다. 어제도 그랬고 아마 내일도 그럴 것 같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이 방 밖을 나갈 수 있을까? 교실 말고 사람들이 웃는 곳이 아니어도 나를 밀지 않는 어딘가로 말이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다만 오늘은 하루를 버텼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조금 괜찮았다고 써도 될까? 그 일기를 다시 읽는 순간 그때의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 시절의 저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저 스스로조차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그날들이 미안하더라고요. 회사가 위협받는다는 생각 앞에서는 그렇게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대응할 수 있었던 제가 정작 제 자신 앞에서는 숨기기에만 급급했으니까요. 눈물 자국이 남은 그 일기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었던 건 정말 잘했어. 유리관 안에 갇혀있던 15살의 아이가 이제야 그 자리를 벗어난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살아남아 만들어낸 어른이야. 이제는 이겼어. 잘했어. 그리고 그때 편들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 자신에게 사과하고 나서야 저는 마음속 중학생이었던 저를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쩌면 이선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 나를 위로하고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선영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제 앞에서 비는 모습을 본 이후 위안을 받은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선영이 게시했던 글들은 온라인에서 모두 사라졌어요. 그들이 배상해야 할 2억 5천만 원은 매달 일정 금액씩 갚겠다는 각서를 공증받아 회사에서 아직도 청구 중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전액을 받진 못했지만 회수가 안 될 때마다 꾸준히 내용 증명을 보내며 회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을 꼭 다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 기준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해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박민수가 어느 회사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소식만 들려왔고, 최근에는 이선영이 마트에서 일하며 그 돈을 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정당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쓰고 나니 비로소 숨이 조금 편해지네요.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있던 이름들과 얼굴들이 더 이상 날카롭게 떠오르지 않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분명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제 삶을 규정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니까요. 예전에 저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했고 그 침묵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국 침묵은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았고 상처만 제 안에 남겼고요. 그래서 피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과거로부터 완전히 떼어내준 것이었어요. 이선영과 박민수는 제 인생에서 저를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선영은 변치 않는 삶의 자세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남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선을 넘었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결코 잔인함도 복수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글을 쓰며 저는 과거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건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서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해냈다고요. 이제는 정말로 그 이름들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남겠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제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자신을 이겨낸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결국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가 돕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스스로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